여러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차용증도 없어요. 그냥 내 말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딱 그 상황이었어요. 전 재산을 맡겼더니 상대가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박문수가 꺼낸 해결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버드나무를 증인으로 데려와라. 네, 나무요. 살아있는 나무를요.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한 젊은 선비가 한양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 선비는 어릴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집안은 가난했지만 공부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과거 시험. 조선에서 가난한 선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선비는 전 재산을 모았어요. 논 팔고 밥 팔고 어머니 폐물까지 정리해서 황금 30냥을 마련했어요. 한양까지 가는 여비, 시험 준비 비용, 그리고 혹시라도 급할 때 쓸 비상금. 전부 합쳐서 30냥이었어요. 그 돈을 품에 안고 한양을 향해 며칠을 걸었어요. 그런데 경상도 어느 고을을 지나던 중 갑자기 몸에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풀리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길 위에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사람이 선비를 발견했고 인근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열이 내리지 않고 몸을 가누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선비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품에 있는 황금 30냥이었어요. 아픈 몸으로 이 돈을 지키고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도둑이라도 맞으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선비는 주막 주인을 불렀어요. 인상 좋고 말투도 점잖아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주인장,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돈을 지키기가 어렵소. 부디 이 황금 30냥을 맡아주시오. 몸이 나으면 찾아가겠소. 주인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시오.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선비는 그 말을 믿었어요. 증인도 없었고 문서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을 믿은 거예요. 다행히 며칠 뒤 열이 내리고 몸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기운을 차린 선비가 주막 주인에게 다가갔어요. 주인장, 이제 몸이 나았으니 맡겨둔 돈을 돌려주시오. 그 순간 주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친절하게 웃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내가 언제 당신 돈을 맡았소? 선비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며칠 전에 황금 30냥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주인장이 직접 받았잖습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오. 증거라도 있소? 증인이라도 있소? 선비는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증인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인은 그걸 알고 처음부터 맡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픈 나그네가 돈을 맡기면 그냥 먹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계산이었던 거죠. 선비는 주막 앞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주막 앞 버드나무 아래에서 전 재산을 잃은 선비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마침 그 길을 남루한 선비 차림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낡은 도포에 다해진 집신. 어깨엔 작은 보따리 하나. 평범한 길손처럼 보였지만 두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박문수였어요. 박문수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오는 선비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냥 지나치기엔 울음소리가 너무 처절했거든요. 무슨 일이요? 선비는 울먹이며 사연을 털어놨어요. 전 재산 30냥을 맡겼다가 떼인 것,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는 것, 이제 한양 갈 돈도 없고 고향 돌아갈 돈도 없다는 것. 박문수는 선비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선비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박문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소. 박문수는 주막 주인을 관하로 불러들였어요. 주인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자리에 앉은 박문수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저 허름한 나그네가 뭘 어쩌겠냐는 표정이었죠. 박문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주막 주인, 이 선비가 그대에게 황금 30냥을 맡겼다고 하는데 사실이요? 주인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 선비가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비를 바라봤어요. 선비, 내가 돈을 맡길 때 어디에 있었느냐? 선비가 대답했어요. 주막 앞 버드나무 아래에서였습니다. 그 나무 바로 앞에서 주인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박문수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선비를 바라보며 명령을 내렸어요. 선비, 내가 돈을 맡길 때 주막 앞 버드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으니 그 나무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나가서 그 버드나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나무가 증언을 해줄 것이다. 관아 아니 술렁였어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양반 제정신이야? 나무를 증인으로 세운다고.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주막 주인도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나무가 무슨 증언을 한다는 거야? 이 사람 완전히 엉터리구나. 선비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관아 밖으로 나갔어요. 관아 안에는 박문수와 주막 주인 그리고 구경꾼들만 남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주인도 구경꾼들도 어색하게 기다렸어요. 한참 뒤 박문수가 무심한 듯 주막 주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나무를 데려오라 한 지 꽤 되었는데 선비가 벌써 나무 근처에 도착했겠느냐? 이건 그냥 심심해서 던진 말처럼 들렸어요. 주인은 콧방귀를 끼며 무심결에 대답했어요. 아이고 나리. 그 버드나무는 여기서 올이나 떨어져 있는데 어찌 벌써 도착했겠습니까? 아직 멀었지요. 그 순간 관아가 조용해졌어요. 박문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쾅! 박문수가 책상을 힘껏 내리쳤어요. 이놈! 주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박문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통을 쳤어요. 지금 내 놈이 뭐라고 했느냐? 그 버드나무가 여기서 올이 떨어져 있다고 했지. 돈을 맡긴 적도 없고 그 선비와 아무 관계도 없다면 대체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어찌 그리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냐? 주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내 놈이 그 버드나무 아래에서 직접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의 위치를 아는 것이다. 내 놈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구나.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주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입으로 함정에 걸려든 거니까요. 박문수는 품에서 마패를 꺼냈어요. 손바닥 크기의 둥근 청동 원반. 말 3마리가 새겨진 그것을 높이 들자 관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나는 암행어사 박문수다. 주인은 이 말을 바닥에 찌우며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문수는 주인에게 황금 30냥을 즉시 돌려줄 것을 명했어요. 그리고 남의 재물을 편취하려 한 죄와 관아에서 거짓 진술을 한 죄를 함께 물었어요. 선비는 두 손으로 떨리는 주머니를 받아들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깊이 숙이며 박문수에게 절을 올렸어요. 박문수는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를 건넸어요. 이제 한양으로 가거라. 과거 시험에서 그 억울함보다 더 강한 것을 보여주게. 이 이야기에서 박문수가 한 건 사실 아주 단순해요. 나무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기다린 거예요. 그 어이없는 상황에서 사람은 방심해요. 설마 이게 함정이겠어? 하면서 경계를 풀게 되거든요. 그 순간 무심코 나온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어요. 증거가 없어도 증인이 없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왜냐면 거짓말을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 진실이 어딘가에서 반드시 새어나와요. 박문수가 위대한 이유는 화려한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거짓의 틈새를 찾아내는 눈, 그 눈이 항상 억울한 사람 편에 있었다는 게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자, 여러분, 오늘은 조선 팔도를 제 집 앞마당처럼 누비며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우리들의 영원한 영웅, 암행어사 박문수 나리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박문수 나리가 어디 예쁜 비단옷 입고 다녔겠습니까? 아니죠. 일부러 떼짜고 꼬재재한 배잠방이에 다 터진 집신 신고
영락없는 떠돌이 선비꼴로 경상도 깊은 산골을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사이에 해는 뉘엿뉘엿 지고 배꼽시계는 요란하게 울리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주막 하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 허허, 어사 노릇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싶던 찰나 저 멀리 숲 사이로 가느다란 연기 하나가 피어오릅니다. 박문수 나리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죠. 가보니 그곳엔 바람만 불어도 훅 넘어갈 것 같은 초가집 한 채가 달랑 있었어요. 마당에 들어서니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계시길래 나리가 얼른 인사를 건넸죠. 어르신 지나가는 과객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묵어가며 욕이라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손사래를 칩니다. 아이고 선비님 잠은 방 한 칸 내어드리면 되지만 드릴 음식이 없어서 어쩌지요? 저도 며칠을 굶다가 이웃집에서 얻어온 시래기 몇 줄기로 국 한 사발 끓인 게 전부랍니다. 박문수 나리가 누굽니까? 사람 마음 읽는 귀신 아닙니까? 할머니의 그 말 속에 든 진심 어린 걱정을 보고는 괜찮습니다. 물 한 모금만 있어도 감지덕지입니다. 하고는 덥석 마루에 걸터 앉았죠. 잠시 후 할머니가 낡은 소반을 들고 나오셨어요. 거기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한 사발이랑 식은 밥 반덩이가 놓여 있었죠. 박문수 나리가 한술 뜨려다 말고 옆을 보니 할머니 앞엔 밥상도 없고 맹물 한 사발뿐인 거예요. 어르신은 왜 안 드십니까? 물었더니 할머니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늙어서 배도 안 고파요. 젊은 선비님이 든든히 드셔야 나중에 나라에 큰일도 하고 그러지 않겠소? 어서 드시구려. 그 말에 박문수 나리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나리는 국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소매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우십니까? 국이 너무 맛이 없나요? 할머니가 당황해서 묻자 박문수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된장국 맛이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과 너무 똑같아서 그만. 어머님 제가 불효자라 혼자 먹으려니 목이 메어 안 넘어가니 제발 저를 아들이라 생각하고 반씩 나눠 먹읍시다. 결국 나리의 고집에 할머니도 마지못해 국 한 사발을 나눠 드셨죠. 두 사람은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나려던 박문수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슥슥 무언가를 적더니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은 빈손이지만 한양에 계신 제 일가친척 어른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혹시라도 살다가 너무 힘들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 종이를 들고 한양 남산골 박판선의 집을 찾아가세요. 제가 맛있는 고기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그를 모르니 그저 고마운 마음에 그 종이를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였을까요?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고을 사또의 횡포에 휘말려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겁니다. 할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낡은 종이를 꺼내들고 천리길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간 박판선의 집. 대문 앞에서 벌벌 떨며 종이를 내밀었더니 하인들이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안으로 모시는 게 아니겠어요? 잠시 후 화려한 관복을 입은 박문수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국 대접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박문수는 즉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평생 편안히 지내게 해드렸답니다. 한 사발의 된장국이 천금보다 귀한 인연이 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 이 박문수 나리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